나는 올해 71살, 이름은 박옥순이다.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 장사로 살았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차가운 얼음 위에 생선을 펼쳐 놓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비린내 벤손으로 생선을 썰고 비 오는 날에도 장터 한복판에 서서 아들 등록금이라도 벌자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손님들은 내 손을 보며 고개를 돌렸다. 거칠고 갈라진 손, 생선 비늘이 박힌 손톱,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비린내.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이 손이 내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으니까. 내 인생은 고되고 냄새났지만 그 냄새 안에 내 사랑과 희생이 다 담겨 있었다. 아들 이준호는 잘 컸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예쁜 신부까지 얻었다. 며느리 한유나는 서울 강남에서 자란 아가씨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다. 하얀 피부, 가느다란 손가락, 향수 냄새.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다. 결혼식 날 나는 제일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나의 친구들이 신부 진짜 예쁘다, 신랑도 스펙 좋네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근데 시어머니 되게 촌스럽다. 생선 냄새 나지 않아? 나는 그날 내내 내 옷에서 냄새가 나는지 확인했다. 새 옷을 입었는데도 아무리 향수를 뿌렸는데도 평생 몸의 밴 냄새는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며느리 한유나의 생일날 아들 부부의 집에 초대받았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30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내 가슴은 두근거렸다. 손에는 내가 직접 손질한 생선조림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우럭을 골라서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것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유나가 문을 열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생일 주인공답게 화사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생일 축하한다. 이거 내가 만든 생선조림인데. 어머님,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유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유리조각 같았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슬쩍 코를 찌푸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 위엔 케이크, 고급 와인, 각종 샐러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테이블 위 음식들은 마치 잡지에서 본 것처럼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내가 가져온 투박한 도시락은 그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다. 어머니 앉으세요. 준호 씨도 곧 나올 거예요. 나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하얀 가죽 소파? 혹시 더러워질까봐 엉덩이에만 힘을 주고 앉았다. 잠시 후 준호가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잠깐만요. 친구랑 잠깐 통화 좀 할게요. 그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베란다로 나갔다. 순간 실내는 나와 유나 단둘만 남았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유나는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붉은 와인이 잔에 가득 찼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달랐다. 아까 준호 앞에서 보이던 그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님, 응?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나가 한 걸음 내게 다가왔다. 와인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님 오실 때마다 우리 집에서 생선 냄새가 나요. 정말 참기 힘들어요. 내가 씻고 왔는데 씻어도 소용없어요. 몸에 밴 냄새는 안 지워져요. 옷에도 배어 있고 머리카락에도 가방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마치 칼처럼. 비린내 진짜 짜증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나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붉은 와인을 내 얼굴을 향해 쏟아부었다. 철버.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내 얼굴을 덮쳤다. 눈을 감았다. 와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머리카락이 젖었다. 밝은색 셔츠는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와인은 목을 타고 흘러 가슴까지 적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와인 냄새와 생선 냄새가 섞인 그 공기 속에서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제 어머님한테서 와인 냄새 나네요. 생선 냄새보단 와인 냄새가 더 낫겠죠? 유나는 빈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때 베란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그래. 나중에 보자. 전화가 끝난 모양이었다. 유나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다시 그 밝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화장실에서 닦으세요. 수건 드릴게요. 준호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옷이 왜? 아, 내가 실수로 와인을 쏟았어. 유나가 대신 대답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처참했다. 붉게 물든 머리카락, 얼룩진 얼굴, 젖은 셔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적셔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거울 속의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모욕당한 적은 없었다. 손님들이 내 손을 보고 고개를 돌려도, 사람들이 내 냄새를 피해도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내 아들의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택한 이 삶이 부정당했다.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다. 아들이 택시를 불러줬지만 나는 거절했다. 괜찮다. 버스 타고 갈게. 준호는 죄송한 듯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말했고, 그 옆에 유나는 어머님 택시 타고 가시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며 걱정이 묻어나듯 말은 했지만 표정은 미묘하게 웃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속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버스에 탄 사람들이 나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것 같았다. 와인 자국이 남은 셔츠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내게서 냄새가 났던 걸까?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창밖만 바라보았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옷을 벗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았다. 물이 가득 찾아 몸을 담갔다. 뜨거운 물이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지만 나는 견뎠다. 때를 밀었다. 비누를 온몸에 문지르고 머리를 감고 또 감았다. 손톱 밑까지 솔로 박박 문질렀다.
평생 생선을 만져서 생긴 거친 손, 갈라진 손톱, 그 사이사이에 박힌 비늘 조각들. 나는 미친 듯이 손을 씻었다. 비린내 짜증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1시간을 넘게 씻고 나서야 욕실을 나왔다. 거울 앞에 섰다.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 안에 비친 이른한 살 박옥순.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낯설었다. 주름투성이 얼굴, 처진 눈꺼풀, 거칠어진 피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나는 사람들이 코를 막는 존재가 되었을까? 나는 그렇게 더러운 사람인가? 중얼거린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서 울렸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생선조림을 가져간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을까? 새벽 3시, 4시. 시간은 흘렀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식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다. 25살 결혼식 사진. 하얀 한복을 입은 나는 웃고 있었다. 그때는 손도 곱고 피부도 하였다. 30살 아들 준호를 안고 있는 사진. 갓 태어난 준호는 작고 예뻤다. 나는 그 아이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40살 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 생선 가판대 앞에 서 있는 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손이 거칠어지기 시작한 게, 냄새가 배기 시작한 게, 50살 준호의 대학 입학식 사진. 나는 구석에 서 있고 준호는 가운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잘했다. 내가 잘 키웠다 생각했었다. 60살 준호의 결혼식. 사진 속에 나는 이미 많이 늙어 있었다. 그리고 신부 유나의 뒤쪽, 저 멀리 구석에 서 있었다. 앨범을 덮었다. 내가 언제부터 구석으로 밀려난 거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손님 비위를 맞추고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다. 내 인생은 늘 뒷전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건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앨범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로 가서 오래된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펜을 들었다. 2024년 10월 29일. 한유나 생일날. 와인을 내 얼굴에 쏟음. 비린내 짜증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함. 글씨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평생 끌어온 수레의 무게가 고작 한 잔 와인에 짓밟힐 인생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시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다. 시장은 벌써 분주했다. 생선 경매가 한창이었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요란했다. 옥순 언니, 일찍 왔네. 옆 가게 순자가 반갑게 인사했다. 응, 오늘 일찍 나왔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순자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가게를 열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칼을 들고 생선의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발라내고 포를 떴다. 익숙한 동작, 평생 해온 일.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생선을 자르는 동작 하나하나가 명확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점심 무렵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옷은 괜찮아요? 응, 괜찮다. 유나가 죄송하대요. 실수로 쏟은 거라고. 실수.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래, 알겠다. 어머니,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그래. 전화를 끊었다. 저녁 무렵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한유나,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현재 준호의 생선 유통사업 공동 경영자, 회계 담당. 펜을 멈추고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준호가 3년 전 내 가게를 기반으로 유통사업을 확장했다.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엄마 가게 이름 쓰고 사업자 내도 돼요? 그렇게 해. 우리 아들이 성공하면 엄마도 좋지. 그때부터 유나가 회계를 맡았다. 나는 장부를 볼 줄 몰랐고 준호를 믿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매달 들어오는 매출은 늘었는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그대로였다. 납품처가 늘었다는데 정확한 거래 명세서를 본 적이 없었다. 혹시?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확인 필요 거래 명세서, 통장 내역, 납품처 현황.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가게 자금을 관리하며 조금씩 빠져나가는 현금 흐름. 납품 거래서, 통장 복사본. 하나씩 확인했다. 가게 금고에 보관된 거래 서류들을 몰래 복사했다. 은행에 가서 최근 3년간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다. 납품처 사장들에게 슬쩍 전화를 걸어 요즘 거래가 잘 되냐고 물었다. 그리고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매달 유통사업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 중 상당액이 유나의 개인 통장으로 흘러갔다. 거래 명세서는 조작되어 있었고 실제 납품량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생선 대신 진실을 손질하기로 했다.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증거가 쌓여갔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수첩을 펼쳐놓고 그동안 모은 서류들을 정리했다. 거래 명세서 복사본, 통장 내역, 납품처 사장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거울 앞에 다시 섰다. 이른한 살 박옥순,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다. 한유나, 너는 내가 늙고 무식하다고 생각했겠지.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나는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시장 바닥에서 평생 산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 너는 아직 모를 거야. 나는 수첩을 덮고 서류들을 봉투에 정리해 넣었다. 이제 때가 되면 이 모든 걸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며느리가 내 얼굴에 와인을 쏟던 그날 밤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공격할 차례였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지만 이제는 생선을 손질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을 했다. 며느리가 빼돌린 금액, 거래 명세서의 빈틈, 통장 내역의 불일치,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옥순 언니, 요즘 뭔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해? 옆 가게 순자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며칠째 얼굴에 뭔가 씌인 것 같더라. 무슨 일 있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 들어서 그래. 나는 웃으며 둘러댔지만 순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날 오후 시장에 단골 손님이 찾아왔다. 옥순 씨, 오늘은 고등어 주세요. 그래요, 아주머니.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나는 고등어를 손질하며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단골 손님은 근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옥순 씨, 그런데 말이에요. 네,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요즘 며느리분이 그 가게 이름으로 거래 많이 하던데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멈췄다. 네, 저희 식당에도 명함 돌리고 가더라고요. 옥순 생선 이름으로 유통사업한다고. 가격도 싸게 해준다고 하고. 아, 그래요?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근데 옥순 씨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며느리분이 따로 사업을 하시나 했어요. 아, 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구나. 단골 손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 가게 이름으로 거래를 한다고?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는 곧장 서류함을 뒤졌다. 3년 전 준호가 사업을 확장할 때 작성한 서류들,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계약서, 서류를 펼쳐보니 사업자는 분명 준호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동대표로 윤아의 이름도 함께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통장 관리는 전적으로 윤아가 맡고 있었다. 내가 너무 믿었구나. 한숨이 새어나왔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시장 상인들에게 슬쩍 물어봤다. 혹시 우리 며느리가 명함 돌린 거 본 적 있어?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봤어. 가격도 괜찮다고 하더라. 나는 명함을 하나 받아왔다. 옥순생선 유통 한윤아 이사. 내 가게 이름 아래 며느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사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런 명함이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회계사 동생 김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수야, 나 좀 봐줄 수 있어? 옥순 누나? 무슨 일이에요? 급한 건 아닌데. 서류 좀 봐줬으면 해서. 내일 오후에 시간 되니깐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날 오후 나는 그동안 모은 서류들을 가방에 담아 진수의 회계 사무실을 찾아갔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누나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진수가 웃으며 맞아줬다. 이것 좀 봐줘. 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거래명세서, 통장 내역, 납품 계약서, 명함까지. 진수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다. 점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나,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다. 확실해? 네. 여기 보세요. 진수는 서류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이 거래 명세서에 적힌 금액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달라요. 차액이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액이 전부 며느리분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빼돌린 거야? 대충 계산해도 3년 동안 1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1억. 나는 그 숫자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누나, 증거는 이미 충분해요. 이 정도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일단 더 지켜볼게. 아직 아들한테 말하기엔. 누나,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돼요. 증거 인멸될 수도 있어요.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1억. 3년 동안 며느리가 빼돌린 돈. 그 돈은 내가 평생 생선을 팔아 모은 돈이었다. 내 손에서, 내 가게에서, 내 이름으로 번 돈이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붉게 물든 하늘. 마치 그날 내 얼굴에 쏟아진 와인 같았다. 비린내 짜증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싱크대에 남아있는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고 행주로 물기를 닦았다. 그리고 주방 불을 껐다. 창문을 열었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밀려 들어왔다. 하지만 이상하게 속은 시원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 냄새의 근원이 네 쪽이었구나. 며느리는 내게서 생선 냄새가 난다고 했다. 그 냄새가 짜증난다고, 더럽다고 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진짜 더러운 건 누구였을까? 평생 정직하게 생선을 팔며 살아온 나였을까? 아니면 시어머니의 돈을 몰래 빼돌리며 살아온 며느리였을까? 비린내는 네가 풍기고 있었어. 나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을 이어갔다. 썩은 생선처럼 썩은 마음을 가진 건 너였어. 그날 밤 나는 수첩에 다시 한 줄을 적었다. 2024년 11월 7일. 회계사 확인 완료. 횡령 금액 약 1억 원 이상. 증거 충분. 그리고 그 아래 덧붙였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다. 펜을 내려놓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이른한 살 박옥순.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눈빛. 한유나, 너는 날 늙고 만만한 사람으로 봤겠지.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시장 바닥에서 평생 산 사람이 얼마나 집요한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참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며느리가 내 얼굴에 와인을 쏟은 그날, 그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이번에는 잠이 왔다. 깊고 편안한 잠. 꿈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거래처 사장들을 직접 만나 통화 내용을 녹음했고 은행에서 추가 자료를 발급받았다. 회계사 진수는
내게 정리된 보고서까지 만들어줬다. 누나,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해요. 언제든 고소할 수 있어요. 고마워, 진수야. 근데 나는 법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아들한테 직접 보여줘야지. 자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12월 초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유나 부모님도 오신대요. 유나 부모님도? 네, 오랜만에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 자리 만들려고요. 그니까 어머니도 꼭 오세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는 가만히 생각했다. 양가 부모님 식사 자리. 좋아. 그날이 딱 좋겠네. 나는 그동안 모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거래 명세서, 통장 내역, 납품 계약서, 녹음 파일, 회계사 보고서,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리고 그날 입었던 와인 얼룩이 남은 셔츠도 조심스럽게 비닐봉투에 담았다.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둔 것이다. 토요일이 되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했다. 깔끔하게 머리를 빗고 단정한 옷을 입었다. 그리고 큰 가방에 서류 봉투와 와인 얼룩 셔츠를 담았다. 오후 6시 준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유나가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화사한 미소를 지었지만 내 눈에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보였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어머, 큰 가방을 가져오셨네요? 선물 좀 준비해 왔어. 아이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준호와 유나의 부모님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유나의 아버지는 회사 임원 출신답게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사돈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유나의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나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다.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스테이크, 샐러드, 파스타,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붉은 와인. 나는 그 와인병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오늘 유나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준호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다. 모두 자리에 앉았다. 준호가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다. 유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장까지. 어머니, 와인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나는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붉은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오늘은 양가 어른들 모시고 오랜만에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건배하시죠. 준호가 잔을 들었고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엔 가벼운 대화가 오갔다. 날씨 이야기, 요즘 경기 이야기, 아이들 계획 이야기. 하지만 나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테이블 위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유나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다. 아니, 괜찮아. 그런데 유나야. 네. 그날 생각나니?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네. 무슨 날이요? 네 생일날 말이야. 유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아, 그날이요. 재미있었죠. 넌 그게 재밌었니?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비닐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와인 얼룩 셔츠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네 아내가 내 얼굴에 와인을 쏟았을 때 입고 있던 옷이야. 네. 그날 와인이 참 향기로웠지. 그치, 유나야?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의 어머니가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제 며느리가 생일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비린내 진짜 짜증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와인을 제 얼굴에 쏟았죠. 어머니, 그게 무슨...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다. 유나야, 어머님 말씀이 사실이야? 너 진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 아, 아니에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실수로. 실수? 나는 차갑게 웃었다. 실수로 사람 얼굴에 와인을 쏟아? 그것도 비린내 진짜 짜증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유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 마. 그날 준호는 베란다에서 전화 받고 있었고 너하고 나 단둘이었지. 어머님. 하지만 괜찮아.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알고 싶은 거니까. 나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데요? 준호가 물었다. 네 아내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야. 테이블 위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건 거래 명세서. 실제 거래 금액이랑 장부에 적힌 금액이 달라. 차액이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어머니, 이게 무슨... 이건 유나 개인 통장 내역. 그 차액이 전부 여기로 들어갔어. 아니, 저걸 어떻게...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네 이름으로 등록된 가맹점 통장. 내 가게 이름으로 따로 사업을 하고 있었지. 나는 몰랐어. 어머님, 그건 회사 확장을 위해서. 회사 확장? 나 몰래 내 회사를?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야. 3년 동안 내가 빼돌린 돈이 1억이 넘어. 1억? 준호가 경악하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유나야, 이게 진짜야? 아, 아니에요. 오빠, 저는 그냥 뭐? 그냥 횡령한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나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사돈댁,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보시면 압니다. 따님이 뭘 했는지. 나는 차분하게 서류를 그에게 건넸다. 유나의 아버지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유나야, 이게 사실이냐? 아빠, 저는... 대답해. 유나의 어머니도 창백한 얼굴로 딸을 바라봤다. 유나야, 너 정말 이런 짓을 한 거니?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아, 내 어머니. 진짜 비린내는 생선이 아니라 거짓에서 나는 거야.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평생 생선을 팔았어. 손에서 비린내가 났고 옷에서도 냄새가 났지.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유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너는 깨끗한 척하면서 속은 썩어 있었어. 시어머니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무시했지.
어머님, 너는 내게서 생선 냄새가 난다고 했어. 하지만 진짜 썩은 냄새는 네 마음에서 나는 거였어.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는 이제 말할 것도 없어. 아들아, 나는 이 서류 전부 경찰에 제출할 거야. 어머니, 유나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갚을게요. 용서?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너는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내 얼굴에 와인을 쏟을 때 넌 이미 선을 넘었어. 유나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제발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나는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준호는 멍하니 서류를 보고 있었고 유나의 부모님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준호가 따라 나왔다. 집에. 나는 할 말 다 했어. 어머니,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네가 결정해. 넌 이제 어른이잖아. 나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뒤돌아보니 준호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들아, 한 가지만 기억해. 네.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나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이른한 살 박옥순,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이제 그 얼굴에는 당당함이 있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유나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그래. 횡령 사실이 드러나서요. 회사 측에서 고소도 검토 중이래요. 당연히 그렇겠지. 유나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야지.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네가 판단해. 너도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나이니까. 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이제 끝이야.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며느리의 생일날 그녀는 내게 나는 비린내가 짜증이 난다며 내 얼굴에 와인을 쏟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녀의 인생에 진실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준호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다. 나는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졌다. 새벽에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 되면 가게 문을 닫았다. 옥순 언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옆 가게 순자가 말했다. 그래. 응. 뭔가 홀가분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별일 없어.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 역시 뭔가 있었구나. 저번에 얼굴 안 좋을 때 말이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실제로 마음은 편했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다. 평생 참고 살았던 것들, 삼키고 넘겼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1월 중순, 늦은 저녁 시간.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다. 어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였다.
준호야,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그는 야윈 얼굴로 서 있었다. 한 달 사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다. 들어와. 앉아. 나는 가게 안쪽 의자를 가리켰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봤다. 할 말 있어서 온 거니? 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요. 순간 내 가슴이 철렁했다. 서명했어? 아직이요. 유나가 먼저 서명했고 저한테 보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유나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 유나는 횡령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됐고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유나가 그런 사람인 줄,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줄. 그만 울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저는 네가 몰랐던 건 어쩔 수 없어. 사람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준호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네 아내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나는 이혼 서류를 바라봤다. 서명할 거야? 네. 더 이상 유나와는 함께할 수 없어요. 어머니한테 한 일도 그렇고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그렇고 믿을 수가 없어요. 잘 생각했어. 어머니, 저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요? 준호가 불안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괜찮지. 넌 원래 혼자도 잘 살던 아이잖아. 네. 그리고 이제는 새 공기 좀 마시자. 답답했잖아. 준호는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사실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유나는 제가 뭘 해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벌어야 한다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랑 살면 안 되지.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준호는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한참 후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38이면 아직 젊잖아. 네.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뭐가? 그날 어머니가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야. 준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이건 뭐야? 유나가 빼돌린 돈이요. 제가 유나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어머니 거예요.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다. 준호야, 이건 받으세요. 원래 어머니 돈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이고요. 나는 통장을 받아들었다.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내일 서류 제출하고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 잘했어.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괜찮겠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통장을 펼쳐봤다. 1억 2천만 원. 유나가 빼돌렸던 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은 금액이었다. 결국 다 돌아오는구나. 나는 통장을 서랍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추운 겨울 새벽이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다. 생선 경매 소리, 상인들의 웃음소리, 손님들의 흥정소리. 나는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꺼내 얼음 위에 펼쳤다. 싱싱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새우.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포를 떴다. 칼 끝에서 비린내가 퍼졌다. 하지만 그 냄새가 이제는 내 자부심이었다. 이 냄새는 내가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는 증거였다.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땀 흘려 일했다는 증거. 와인 얼룩은 지워졌지만 내 인생의 색은 오히려 선명해졌다. 손님이 들어왔다. 아주머니, 고등어 2마리 주세요. 네, 금방 손질해 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고등어를 집어들었다. 칼로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깨끗이 씻었다. 익숙한 동작, 평생 해온 일. 여기 있어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네, 여기요. 손님은 돈을 건네고 생선을 들고 나갔다. 나는 그 돈을 금고에 넣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비린내는 사라져도 진심은 썩지 않는다.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내 마음속에 새겨졌다. 며느리는 나를 무시했다. 비린내 때문에 짜증난다고, 더럽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썩은 건 그녀의 마음이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 거친 손, 비린내 나는 옷,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자부심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당당했다. 오후가 되었다.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순자가 들어왔다. 옥순 언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왜? 우리 몇 명이서 저녁 먹으려고. 언니도 같이 가자. 그래, 좋지. 와, 요즘 언니 정말 달라졌어. 예전 같으면 바쁘다고 안 갔을 텐데. 이제는 좀 쉬엄쉬엄 살려고. 그래, 잘 생각했어. 저녁 시간 시장 상인들 몇 명이 모여 소주를 마셨다. 옥순 언니, 요즘 진짜 표정 좋아. 맞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이 편해서 그래. 편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짐을 좀 내려놓았달까? 나는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다. 건배, 건배.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겨울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나 잘 살았지? 별들에게 묻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별들은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잘 살았어. 나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71살 박옥순. 생선 장사로 평생을 산 여자. 거친 손,
비린내 나는 옷,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 정직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신념, 썩지 않는 진심.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수고했어, 옥순아.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앞으로도 잘하자. 씻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박옥수는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비린내는 사라져도 진심은 절대 썩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냄새로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만 진짜 냄새는 손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법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에 밴 비린내는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 냄새가 진심과 희생의 냄새였으니까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던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냄새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참고 살아오던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비릿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는 정직함이 되고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진심을 비린내로 오해받은 순간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그에 따른 저의 마음도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번의 손길이 다음 사이다 같은 인생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